네. 이거는 이제 살짝 컨셉이 뭐냐면 연말정산 여러분들 좀 평소에 관리해가면서 하세요? 관리해가면서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제가 엊그저께 신규본부장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재무설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재무설계가 신규본부장이 얘기하는 그 재무설계가 우리가 과연 구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저녁 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신흥기본부장이 나가가지고 우리 고객님들한테 재무설계 해줄 때 어떤 걸 가지고 컨셉을 잡고 이 재무설계를 해주냐라고 물어봤더니 보통 직장인들은 다 연말정산을 가지고 컨셉을 잡고 재무설계를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무설계가 무슨 인생의 어떤 계획을 갖고 막 돈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막 언제 투자를 하고 이것도 재무설계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짧은 단기에 그냥 1년에 내가 요거 관리해가지고 남들은 세금 뜯기고 있을 때 나는 환급 받는 거를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재무설계 중에 하나라는 거지. 무슨 얘기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언제 쓰면 좋을 것 같냐면 제 생각에 이제 PT를 하고 보장문서 다 끝났어. 끝난 다음에 이제 제가 직장인분들을 만나면 꼭 이렇게 금융 관련된 팁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혹시 매년 연말정산을 하시면 환급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징수를 당하시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이거를 컨설팅을 받아서 이제 환급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고객님한테 연말정산에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융 관련된 꿀팁 같은 것들 몇 가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거를 가가지고 우리가 진짜 컨설팅을 해주자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네가 이거 안 하고 있었으면은 해서 환급 받아. 근데 환급 받으면 어쨌든 너는 몰랐던 네 돈이 생기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컨셉을 가져가서 고객의 어떤 무지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어떤 위치를 높여서 우리의 어떤 PT를 좀 신뢰감을 가져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자, 연말정산을 하는 방식은 국세청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면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일단은 총 금액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씩 볼게요. 일단은 개념은 알아야 되니까 이제 하나씩 볼게요. 총 금액이라는 건 1년 동안 내가 번 돈이에요. 자, 1년 동안 내가 번 돈에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해요. 근로소득 공제. 자, 비과세 소득은 보통 없으니까 빼고 이제 그 두 번째 2단계에 넘어가서 총 급여에서 내가 1년 동안 번 돈에서 이제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해. 이 근로소득 공제는 뭐냐면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총 1년 동안 번 돈이 1,500에서 4,500 사이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750 더하기 총 급여액이 예를 들어 3,000만 원이다. 그러면 3,000만 원에서 1,500 빼고 그러면 그거에서 15%를 곱하니까 얼마야? 1,800만 원이죠? 180만 원이죠? 그러면 750에다가 180 더해가지고 1,030만 원인데 이거를 총 급여액에서 빼는 거예요. 1,030만 원이 근로소득을 구해진 거를. 자, 몰라도 돼. 근데 이제 일단 개념이 이렇다라는 것만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해요. 그다음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적 공제 아시죠? 인적 공제 아시죠? 뭐 배우자, 자녀, 피부양자 있으면 이제 공제 들어가잖아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연말에서 안 해본 사람들 좀 모르겠어요. 인적 공제 있잖아요. 네. 자, 그다음에 뭐 이제 추가적인 공제들이 막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이라는 게 정해져. 그러면 이 과세 표준은 뭐냐면 이제 내가 공제할 거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온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는 거야. 이제 이 사람의 세율. 그러면 내가 세금이 나와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더 쉽게 뒤에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 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뭔지. 자, 그래서 세금이 나와 이제. 그런데 여기서 한 번 추가적으로 또 공제가 들어가. 세액공제라는 게 들어가요. 세액공제. 그러면 세액공제를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결정세액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플러스면은 이제 징수를 당하는 거고 마이너스면은 환급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조금 그냥 느낌만 보고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뭐냐면 요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총 번 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저것 막 공제를 때려. 공제를 때리면은 공제라는 건 뭐냐면 내가 비용 처리한 거야. 쉽게 얘기해서. 공제, 뭐 인적 공제, 뭐 소득 공제, 뭐 등등등 막 공제를 때려요. 그래서 내가 500만 원을 공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공제 받고 나서 이 덩어리가 나왔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과세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뭐 15%, 30%, 45% 이런 식으로 과세 구간이 있는데 그 과세를 곱해. 그러면 내가 이제 세금이 나오겠죠.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세액공제라는 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가 있어요. 소득공제는 뭐냐면요. 소득공제는 비용 처리를 더 많이 해주는 걸 소득공제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소득이잖아요. 이 1,000만 원이. 이 소득을 더 비용 처리로 많이 잡아주겠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주택청약은 소득공제예요. 소득공제. 자, 그러면 뭐냐면요. 내가 1,000만 원이잖아요. 1년에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내가 주택청약을 240만 원을 부었어. 그러면 내 소득이 760만 원으로 바뀐다고. 여기 잡혀야 되는 이게. 이제 240만 원이 공제가 된 거야. 여기서 760만 원이 된다고. 근데 실제로는 주택청약만 들어가요? 아니죠. 막 인적공제도 들어가고 모두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청약이라는 건 공제가 여기서 들어가는 거야. 소득공제. 소득을 떨어뜨려 주는 거. 그러면 세액공제는 뭐냐면 세액공제는 세금이 다 산출이 됐어. 거기서 맨 마지막에 공제가 들어가는 게 세액공제인 거예요. 그럼 그거의 대표적인 상품이 연금저축. 연금저축. 50만 원 가입하면은 연 600만 원 한도로 15%까지 세액공제 된다고 했잖아요. 처음 들어보세요? 너무 빨라요? 아니요. 아시죠? 이 세액공제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이거야. 뭐야? 왜 넘어갔어? 자, 그러면 이거예요, 내용이. 자, 예를 들어서 산출이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고객한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개념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소득공제가 뭔지 세액공제가 뭔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금 50만 원짜리 가입해가지고 600만 원 됐어요. 그럼 600만 원에 15% 곱하면 9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 세금 나왔는데 여기서 세액공제 받으면 90만 원 빼고 10만 원만 내가 내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이게? 뭔지? 세액공제랑 소득공제 개념 이해되셨어요? 네. 소득공제는 내 소득 덩어리를 줄여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진짜로 말 그대로 세금을 공제해주는 거야. 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소득공제 항목이랑 세액공제 항목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고객한테 가가지고 예를 들면은 주택청약 240만 원 내면 그거에 15% 세액공제돼요 이러면은 고객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240만 원에 15%가 환급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240만 원에 15%가 여기서 소득이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금은 얼마 깎일지 모르지. 왜냐면 그 뒤에 과세율을 곱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거 좀 이해되셨나요?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소득공제 항목이랑 세액공제 항목을 구분하자.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고객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세금 공제된다고. 그러니까 괜히 어렵게 여러분들 소득공제가 뭔지 세액공제가 뭔지 고객한테 가르치려고 해가지고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그냥 세금 공제된다고 이거 하시면. 그래서 이거 챙기시라고. 요거 한도까지는 공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요 정도는 얘기하실 수 있겠죠.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액공제, 소득공제 개념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과세 표준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뭐 과세 구간이 이거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홈택스에 가가지고 이제 공제 항목들을 이렇게 찾잖아요. 막 뭐 더 공제받을 거 없나 이런 것들 찾아보잖아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잘 찾아보면은 내가 세액 공제를 받거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인데 우리가 이걸 못 찾아먹고 있다는 거지. 이거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금액 다 떠요? 공제하면은 연말정산 할 때? 뜨는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뜨는 거 아니냐고요? 자동으로 뜨는 것도 있고 내가 서류를 넣어야지 되는 것도 있죠. 거의 다 떠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 항목들이 어떤 건지를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인적공제는 다 자동으로 뜨죠. 인적공제는 다 자동으로 뜨잖아요. 직장인들, 배우자, 자녀, 피부양자 다 등록돼 있으니까 이제 보통 인적공제는 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챙겨가야 되는 게 뭐냐면 경로되어가지고 70대 이상은 내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으면 100만 원이 추가 공제가 돼. 이제 이거는 소득공제예요. 소득을 떨어뜨리는 그 소득공제. 여기 제가 딱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애인 한 명당 연 200만 원까지 공제가 돼요. 장애인 한 명당. 나한테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으면.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고객분들이 모르는 거. 소득세법상 장애인은요 산정특례 환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암이 걸리거나 뇌졸중에 걸리거나 심근경색에 걸려서 산정특례 환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장애인으로 들어간다고. 소득세법상 장애인. 그래가지고 추가 공제가 들어간다고. 인적 공제 들어갈 때. 그래서 이 산정특례에 관련된 서류를 또 챙겨줘야 돼. 이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으려고. 가족 중에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거 공제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셨냐?를 챙겨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내용이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지? 예.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서류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는 인터넷에 찾아보라고 하시면 다 나와요. 이것까지 너무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살짝 챙겨주려고 하면 안 돼. 그냥 자동으로 안 되니까 서류 넣어서 해야 된다는 거를 그냥 안내만 해주시라고. 예. 자, 그 다음에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 근로소득이 3천만 원 이하 시에 연 50만 원씩 또 공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일 경우에 배우자가 없는 부양자녀가 20세 이하가 있는 자 같은 경우에 연 100만 원까지 또 추가 공제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녀 같은 경우에는 20세 이하까지만 나한테 인적 공제가 들어가요. 20세 이하까지만.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청약도 소득공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때 신흥기 본부장이 빠르게 교육하면서 지나갔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주택청약 얼마씩 넣어요 보통? 10만원씩인가요? 아니 2만 원이라고. 보통 많이 2만 원이라고 2만 원씩 넣는다고. 왜냐면 옛날에는 주택청약 넣을 때 1순위 당첨되려고 하려면 그러면 이 횟수하고 이제 연 얼마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게 중요한데 지금 그냥 일시금을 때려박아도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2만 원으로 알고 아직도 가입한 사람들이 대반이라고. 그런데 실제로는 주택청약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얼마냐면 240만 원까지예요. 240만 원까지. 근데 이거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무주택 세대주여야 돼요. 주택청약은 근데 서류가 반드시 필요해. 내가 무주택 세대주라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주택청약을 가입했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무주택 세대주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무주택 세대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나가야죠. 그렇지. 근데 부모 밑에 살고 있는 20대 넘은 30대 애들이 있어. 안 돼. 근데 나는 월세로 살고 있는데 세대주가 아직도 엄마 쪽으로 돼 있는 거야. 그쪽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입신고해서 빠져나와야죠. 지금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것도 지금 컨설팅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얘기해주는 게 팁인 거예요. 그게 같아. 너 지금 혼자 살고 있어? 너 그러면 전입신고 어디 돼 있어? 너 이거 부모님한테 들어가 있으면 너 이거 공제 못 받아. 주택청약 갖고 있어 너? 근데 주택청약 너 얼마까지 한도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 240만 원 한도니까 월로는 얼마야? 아니지. 월로 얼마 내야 되냐? 240만 20만 원 비싼데요. 네, 20만 원까지 이제 된다는 거. 근데 240만 원을 내면은 그거에 40%만큼 공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소득 공제가 들어간다는 거니까 96만 원을 환급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아까 그러니까 그냥 240만 한도까지 주택 청약을 하는 게 좋다. 이 정도만 안타시라고. 네.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 이해되셨죠? 이것도 엄마 집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고. 20세 넘고 청년 애들. 그럼 소득 96만 원 공제한다는 게 만약에 연소득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에서 96만 원 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보긴 부른 거죠. 왜냐하면 비용 처리를 해준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맞아요. 그 다음에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얘도 소득공제를 해주거든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도. 그래서 이거랑 합쳐갖고 최대 400만 원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세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뭐 원금하고 이자하고 갖고 있다 그러면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씩 갚는다 그러면 1년이면 1200이니까 벌써 그냥 그걸로 끝나네. 전세 받으신 분들은. 근데 월세이신 분들은 또 이게 해당이 안 되잖아 지금. 전세대출이 아니니까. 그쵸? 그러면 그런 분들은 주택청약으로 인한 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원리가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지? 네. 어렵나?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자취를 하거나 독립해서 등본상 세대주가 된다면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취를 한다 그러면은 꼭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지. 네. 이게 또 뒤에 월세 공제라는 데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연금저축펀드하고 연금저축보험하고 연금저축식당 얘네는 세액공제예요. 얘네는 다 끝나고 나서 세금을 실제로 깎아주는 거. 그러니까 얘네는 좀 더 피부에 와닿지. 왜냐면 진짜 그냥 바로 깎아주니까 그 금액만큼. 근데 얘는 월 얼마까지라고 그랬어요? 연 600만 원이니까 월 50만 원 한도로
15%까지 세액공제가 된다고. 다 끝나고 나서 그냥 세금을 깎아주는 거 그냥. 그러면은 얘는 이제 50만 원까지는 가입을 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답이 나오겠죠. 예.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많이 들었으니까 워낙. 세액공제가 뭔지 이해되셨죠 이제? 개념이.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팁으로 던져주는 거거든. 세액공제 받고 있냐.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어요. 이거 보장성 보험료 공제가 있거든요. 보장성 보험료는 12%까지 세액 공제가 돼요. 얘는 실제로 세금을 깎아주는 거야. 연 얼마까지냐면 100만 원까지. 연 100만 원까지.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어요.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계약자로 내 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럼 그 공제는 누가 받는 거예요? 엄마가 받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엄마하고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데 내 보험의 계약자가 엄마로 돼 있어. 그러면 그 공제는 누가 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받는 거죠 지금. 자, 그런데 아이가 20대가 넘어갔어. 해당이 돼 안 돼? 아까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죠. 20대가 넘어가면. 20대가 넘어가면 안 돼. 20대가 넘어가면은 엄마 이름으로 계약자로 돼 있어도 엄마한테도 공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보험 어떻게 바꿔야 돼요? 나로 바꿔야지. 지금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20대가 넘어간 청년 애들이 계약자가 아직도 엄마로 된 보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계약자가 이의로 되어 있는 걸로 바꾸거나 기존 보험을 계약자로 변경이라도 해야 된다는 이유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지금 명분이 된다고. 어렵지 않죠? 이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대단한 화법 아니야?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세액공제가 12%까지 가능하니까 이제 기존에 납입을 하고 있는데 계약자가 어머니나 아버지로 되어 있다 그러면 계약자 변경을 통해서 네가 납입을 해가지고 세액공제를 네가 받아가거나, 왜냐면 어차피 20대가 넘어갔기 때문에 아버지도 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팁을 해주지 말고 그냥 바꾸라 그래야지 사실은. 계약자는 본인이지만 엄마 통장에서 계약자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으면 상관없어. 그러니까 본인. 본인으로 21살 난데 엄마 되지. 통장에서 빼. 그것까지 보면 안 되는데. 보통 20살은 돈이 없거든. 아니 20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20대 후반 고객들 만났는데 경제권 지가 지고 있는데 보험료 아직도 부모님이 내주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지.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어요. 찾아볼게요 이거.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실제로 보장성 보험에는 뭐까지 해당되냐면요. 실비, 운전자, 자동차, 건강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 100만 원이라는 게 사실 자동차 한 방이면 끝나. 자동차 보험 한 방이면 끝나 사실은. 연 세액공제 12%라는 게. 그렇지만 그냥 뭐 우리가 그것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자동차 보험 없는 애들도 많지. 없는 애들도 있고 차가 없는 애들도 있고 20대 애들 중에. 그럼 그런 애들한테는 이거 꼭 혜택을 보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네. 자, 다만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또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있는데 서로 보험료를 납입 시 계약자 각각 본인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남편 거 들어주거나 남편이 계약자를 아내 거를 들어줄 필요 없이 각각 들어가야 각자 공제를 받는다는 거죠. 보장성 보험 공제. 이것도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서로는 소득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피부양자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세액공제가 불가하다. 왜냐하면 둘 다 돈을 벌고 있으니까 피부양자를 넣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해당이 안 돼서 결론은 계약자를 서로 간에 해놨어도 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네 이름으로 들어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명분 이해되셨나요? 네네. 그 다음 이제 교육비 공제도 세액 공제입니다. 이거 다 교육비 공제는 여러분들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유치원 2학까지는 애들 그냥 뭐 학원 다니고 뭐하고 하는 거 다 공제되지만 유치원 넘어가고 나서부터 학원 다니는 거 공제가 안 된다면서요. 그 여기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근로자 본인이 이제 대학원 교육을 받거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교육을 받거나 이런 것들은 근로자 본인이 받는 거는 전액 다 세액 공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 공제 대상자 뭐 배우자 뭐 형제자매 직계비서 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초등학교 취약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한 명당 300만 원 한도로 적용이 되고 대학생은 연 900만 원 한도로 적용이 되고 대학원생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뭐 장애인은 전액 공제가 되고. 근데 이제 공제되는 항목들이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다. 취약자 아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 과정 수업료 해가지고 이게 다 공제가 들어가고 300만 원 한도까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은 등록금, 입학금 다 챙기시죠? 안 챙기나? 안 챙겨요? 없네요. 없어요. 아, 등록금, 입학금 무상교육이니까 안 내고 급식비도 안 내고 뭘 해준다는 거야? 그거 방과후 수업 방과후 수업료랑 교복이랑 체험학습비 같은 거. 네. 별로 없네. 이거 챙겨게. 그러면 대학생은 좀 있네요. 등록금하고 입학금이 연 900만 원 한도로 이제 세액공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 챙기면 좋을 것 같고요. 공제율은 세액공제율은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15%라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료는 제가 다 드려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된대요. 국외 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 아이가 유학가 있을 때. 근데 이제 유학가 있는데 그냥 뭐 어디 그냥 어학원 같은 데 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학교를 다닐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된다는 거죠. 세액공제가.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요거 말고 교육비는 신용카드 공제랑 중복 불가해서 신용카드로 하면 안 된다라는 느낌인 거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신용카드로 긁으면 안 된다. 네. 자, 어차피 현금밖에 안 돼. 네.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들 챙기세요. 이거 신용카드 공제하고 현금 체크카드 공제 챙기세요. 네. 어떻게 챙겨요? 그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까지는 뭘 쓰고 얼마까지는 뭘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생각하고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웃지 말고. 자, 그 소득공제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요. 연소득의 25%까지는 이제 뭘로 써서 공제를 받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왕이면 연소득의 25%까지는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쓰는 거야. 신용카드를 쓰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뭐냐면요. 연소득의 25%가 넘어간 금액들 있죠. 그거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건데 그게 공제율이 높은 게 뭐야? 직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이 40%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연소득이 1년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의 25%인 250만 원까지는 뭘 쓰면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20%가 넘어간 시점부터 뭘 써야 돼요? 체크카드를 써야지. 왜? 그게 공제율이 높잖아. 지금 초과분에 대한 것만 소득공제를 해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내가 1,000만 원 중에서 250만 원을 이제 신용카드로 썼어요. 뭐 혜택도 받고 뭐도 받고. 근데 이제 그 750만 원이 남잖아요. 750만 원 중에서 내가 500만 원을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500만 원을 또 신용카드로 쓴 거야. 그럼 500만 원의 15%가 얼마야? 계산이 안 되나? 75만 원. 75만 원을 소득공제 받는 거예요. 똑같은 금액을 근데 체크카드로 쓰잖아요. 150만 원을 소득공제 받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돈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1년 연소득이 내가 대출 나올 거 아니에요. 전년도 과세표 이게 나와 있으니까 소득이. 그럼 거기에 25%를 내가 계산해봐. 해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을 벌었다. 5천만 원에 25%면 1,250만 원이죠. 그럼 거기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는데 내가 신용카드를 앞에서 3개월 동안 1,250을 쓰고 그 다음부터 체크카드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1,250을 어떻게 해야 돼 또? 12개월로 쪼개야지.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에 대한 거는 항상 내가 매달 1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 쓰고 그 넘어가부터는 뭘 써야 돼? 체크카드 써야지. 현금이나. 근데 현금도 현금영수증 까먹고 하니까 체크카드를 써야지.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뭘 쓰느냐에 따라서 소득공제 받는 거라니까. 지금 어떻게 컨설팅하냐에 따라서. 어려워요? 저 전통시장 저거는 어떻게 알아요? 전통시장 이것도 결제하시잖아요. 그럼 전통시장에서 긁은 건 나와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이런 거. 그쵸, 나오죠?
예, 나오더라고. 나도 몰랐는데. 자동으로 혜택 뜨더라고. 들어가면 거기 다 나눠. 예, 자동으로 나눠져 있더라고. 예, 근데 지금 제 얘기는 뭐냐면 현금과 신용카드를 쓰는 비율을 나눠야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할부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할부를 쓰면 안 되냐면 200만 원짜리 할부를 끊어놨어요. 근데 얘는 12개월로 막 6개월 할부, 무이자 할부, 12개월 무이자 할부를 때려버리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매달 쓰는 신용카드 금액이랑 계산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컨설팅 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음 달 뭐라 그래 그거를 다음 달 결제 바로 들어가는 거 뭐라 그래? 이 할부 말고 선결제인가? 아니 신용카드로 이번 달에 그 일시불이라고 그러나? 아니요, 그거는 뭐라 이제 그러나? 다음 원래 달에 결제 바로 들어가는 거 할부 말고 그걸로 쓰라고 하는 게 그걸로 써야 내가 100만 원인지 아닌지가 계산이 되는데 내 얘기는 할부를 200만 원 결제를 해놨어요 6개월에. 근데 200만 원 6개월로 결제를 해놨으니까 이거를 6개월로 쪼개면 30만 원이니까 이제 앞으로 월에 70만 원씩 써야지. 이걸 계산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할부를 쓰면 안 되고 그냥 내가 월마다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걸로 써서 해야 신용카드 혜택도 보고 그 다음에 연말에 소득공제할 때도 나한테 혜택도 받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부를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월 결제 금액이랑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거기에 할부가 그렇지 들어가 연 두 있어요. 개로 보니까 그냥. 당월 결제 금액에 그 할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금액은 빠진다. 아니 그게 아니라 청구 금액이랑 포함되는데 상관없이. 포함되는데 토탈인데 일반인들이 보통 내가 할부 200만 원 결제해놨으니까 이거 6개월로 쪼냈으면 30만 원이니까 6개월로 나머지는 할부 결제 쓰면 돼. 거기다가 내가 70만 원만 더 써야지 이렇게 계산하면서 쓰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 그러면 100명 중에 한 명이 있다 그러면 그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있긴 있다고 하죠 그런 거를. 있어요가 아니라 그런 건 있긴 있다고 하죠. 네. 일시불 지금 내가 얘기하는 포인트를 몰라서 지금 있어요라고 지금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런 사람 많아. 이거 컨설팅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연소득의 25%까지 신용카드 혜택 있는 거, 그 다음에 12개월이니까 연소득 12개월로 쪼개주고 신용카드 쓰게 하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나 저거 직불카드 쓰게 하고. 여기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요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뭐라고 써있냐면 대중교통하고 전통시장 이용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필수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80%나 공제되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필수로 들어가는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것들은 80%까지 공제가 된대요. 비용에 소득 공제로. 그래서 전통시장 많이 이용해라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의 25%를 넘기기 전까지는 신용카드, 그 후에는 체크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사용하기.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거 내용들 나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카드별 혜택 확인하기. 이건 뭐 다들 혜택 확인해서 쓰시니까. 자, 그런데 신용카드 공제액에 포함되지 않는 결제 항목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뭐냐면 사업 관련 비용 지출에 비정상적인 사용액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구입 비용, 뭐 국민건강보험료, 뭐 보장성 보험료, 뭐 학교 시설에다 날판 수업료, 보육비, 뭐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 관리비, 혹시 뭐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신용카드는 그냥 먹고 옷 사고 막 이런 것들을 신용카드로 쓰라는 거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12개월로 쪼개 보시라고요. 내 연소득을 12개월로 쪼갰을 때 아니 25%를 쪼갰을 때 그걸 12개월로 쪼개면은 내가 매달 신용카드로 써야 되는 금액이 계산이 되는 거야. 이게 재무설계지 뭐. 네. 어려운 거 말고. 자, 그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2개 남았어요. 월세 공제도 마찬가지예요. 월세 공제. 월세도 여러분들 세액 공제가 되는데요. 몇 퍼센트까지 되냐면 15%까지 돼요. 월세도. 세액 공제니까 아까 뭐야? 다 끝나고 나서 나온 금액에서 공제되는 그 세액 공제가 된다고요. 근데 이 월세도 다 뭐냐면 조건이 나와 있어요. 무주택, 세대주. 그러니까 엄마한테 들어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세액 공제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서류가 필요한데 이제 월세가 나갔다라는 그 서류가 필요한데 문제는 집주인들이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 집주인들이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 집주인들이 그걸 해주는 순간 소득신고가 들어가 버려야 돼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집주인들이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집주인들이 해주든 안 해주든 그냥 국세청에다가 신고해버리면 돼요. 내가. 나와서 해도 되는데. 어? 월세 끝나고 나와서. 그 다음에 신청해도 된대요. 맞아요. 지금 저 얘기도 맞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무주택 세대주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요. 그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집주인이 해달라 그러니까 이 자식이 자꾸 세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그 집에서 계약 끝나고 나서 넘어간 다음에 그때 거 신청해도 공제돼요. 몇 년씩까지 되냐면 직전 5년까지 돼요. 그러니까 집주인이랑 사이좋아하게 지기 싫으면은 내가 이사 가고 나서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챙기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직전에 집은 어디 사셨어요? 그때는 이거 하셨어요? 그럼 그때 것도 청구하세요. 5년치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안 챙겼다가 한 번에 챙기면 대박 터지는 거지. 세액공제 완전 받는 거죠. 통째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조건이 나와 있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동의 여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임대인인 집주인의 동의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월세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이 집 들어갈 때 계약서에다가 썼다면 집주인과 별도로 협의해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약 자체가 불법이어서 동의 없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기간에 월세 공제를 못했다면 5년 전까지 소급해서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경정청구 같은 경우에는 매월 5월에 하거든요. 매년 5월에. 저도 이제 연말정산을 한 번 직장 다닐 때 날짜를 놓쳐갖고 못했다가 다음 연도에 해가지고 막 경정청구를 받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근데 무주택 세대주니까 그 부분도 꼭 챙겨서 세대 분리해야 된다는 거 얘기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부금 공제인데 기부금 공제 받으시나요? 네. 이것도 하세요? 종교단체? 근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기록을 한다면서요? 이거 뭐야 그 11조. 네? 통장에다 기록돼. 통장에다 기록돼가지고 그걸로 공제 받을 수 있고, 절 같은 데나 성당 같은 데는 안 해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네? 해줘요? 절도 해줘.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록을 해놓지 않는다고. 성당에서는 그냥 바구니에다가 헌금 받는단 말이에요. 저기 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혹시나 내가 자주 가는 절이 있는데 스님이랑 좀 친하다. 그럼 아니 진짜로 자주 가는 절이 있는데 스님이랑 친하다. 그러면은 기부금 공제 내가 이제 평소에 가가지고 좀 돈도 좀 냈고 뭐 이렇게 사가서 막 뭐 물건도 사 쓰고 뭐 이런 걸 한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 기부금 공제 그냥 해가지고 챙겨달라고 좀 하면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끊어주시면 돼요. 네. 신우기 본부장 어머니가 절을 그렇게 다니시는데 절에 가가지고 매달 그렇게 내시는데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스님한테 가가지고 좀 끊어달라고 했더니 200만 원 그냥 끊어주더래요. 근데 200만 원 끊어주면은 이거 기부금 공제 30%까지 들어가거든요. 60만 원 본 거야 지금 바로. 세액 공제니까. 그냥 그거 스님한테 한마디 했다고. 네. 그래서 자주 다니시는 절이나 성당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네. 어쨌든 그래서 35%네. 엄청 크네. 법정은 소득의 100%, 뭐 우리 사주 30%, 지정 뭐 30%, 종교단체 10% 해가지고 1,000만 원 이하는 20%, 뭐 1,000만 원 초과는 35%까지 이제 뭐 세액 공제를 해준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얘기했던 게 연말정산에 사실은 아주 일부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요 정도는 그냥 던져주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제일 쉬운 거 뭐야? 지금 생각했던 거 중에 제일 쉬운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얘기했던 거. 응? 다 어려워. 아니, 네. 그 주택 부금 얼마 넣느냐. 뭐 주택 정약이랑. 너 혼자 따로 나오냐. 무주택 세대주 월세 챙기느냐. 그 다음에 연금, 세액공제 받는 거하고 또 뭐 있어요? 신용카드. 신용카드랑 현금 나눠서 쓰는 거. 이 정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다음- 이미 환급 받을 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세액공제 하면은 더 플러스 돼. 플러스 되지. 더 그럼 환급 받을 게더 환급 받은 게 더더더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연말정산 잘 챙겨가지고 막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저 같은 사람들은 저는 막 50만 원씩 뜯긴 적도 있단 말이에요. 아예 이걸 챙길 줄을 모르니까 나는 실제로 한 것도 있는데도 막 안 해놔가지고 이제 인적공제 안 들어가지고 혼자 사니까 막 이래가지고 다 난리가 나가지고 박살이 나버린 거야. 그래서 공제를 안 받은 적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다 가산입니다. 다 플러스예요. 추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챙겨줘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뭔가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다거나 연금보험을 가입한다거나 뭐 이런 게 없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신우이 본부장은 이거를 이렇게 컨설팅한다는 거야. 너가 뭐 돈 만들어줄게. 그렇게 돈이 없다고 돈 만들어줄게. 네 연말정산 한번 보자. 그래서 항목 하나씩 챙겨가지고 까봤더니 아무것도 챙기는 게 없어. 그럼 너 여기서 더 넣어, 여기서 더 넣어. 그러면 너한테 총 합쳤을 때 이 정도 금액이 세액공제가 될 거야.
그러면 세금이 환급이 될 거야. 그럼 그거 가지고 네가 이거 해. 그러면 너 그거 하면은 또 공짜로 보험 들으면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돼? 너한테 돌아오는 것들이잖아. 뭐 주택청약이고 뭐고 안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컨설팅 할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신용요금자가 실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고객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고 나에 대한 어떤 그걸 이제 높이는 걸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 이거를. 그래서 재무 설계를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저 오늘 좀 제가 마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료는 카톡방에 이미 올려드렸어요.